오늘 정치권 흐름을 각 당의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이영호 국민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여야가 협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는데 협치 대신 대치의 모습만 보였다라는 아쉬운 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대한 총평을 각 당을 통해서 들어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기국회 하면 예산, 그리고 국정감사, 그리고 법안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그 우여곡절 끝에 국민께 좀 송구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그래도 그 예산안과 관련돼서 아동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초연금 인상안 같은 정부의 그 기본적인 방안이 반영이 돼서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말씀을 올릴 수 있겠고요. 또한 예산안과 관련돼서 혁신성장과 관련된 예산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혁신성장의 기반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와 관련돼서는 우리 당에서는 과거 적폐청산에 주력을 했었는데요.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의혹을 저희가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과 그리고 국군 사이버 사령관의 이제 불법 정치 개입 의혹이라든지 다스의 불법 대출 의혹 같은 것을 저희가 제기를 했습니다. 또한 법안 처리와 관련돼서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세월호 참사라든지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새로운 진상을 밝혀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초고소득자 그리고 초대 기업에 대한 최고세율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산안, 국정감사, 법안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 듣겠습니다. 총평을 하자 그러면은 3당 공이 패자고 낙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 자유한국당이 저희 당이 지금까지 추구하고 지켜왔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수호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가장 큰 패자라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 문제라든지 국민의 혈세로 최저임금을 보전해주는 민간기업에 이런 것들을 허용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가장 큰 패자라고 생각을 들고 민주당도 지금 당장은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법안 전국에서 협치를 실천시켜버린 이런 강행 통과에 대해서 분명히 그 책임을 저희가 법안 전국에서 물을 것이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참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이익 때문에 예탐대실한 거 아닌가 싶어서 3당 공이 패자이고 저는 아주 낙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당 얘기 듣겠습니다. 예, 저희는 국민의당은 캐스팅 보트를 준 정당으로서 나름대로 정기국회에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대만큼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합격점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렇게 자평하고 싶은데요. 우선 국감과 예산을 나눠보면 국감 같은 경우는 적폐 이제 그 논쟁으로 사실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첨예하게 부딪힐 때 국민의당이 나서서 나름대로 정책 국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후무장제 같은 경우를 우리가 얻어냈던 것이거나 혹은 공무원 증원의 문제점, 그 외에 일자리 안정자금,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짚었던 것들은 평가할 만하고 문재인 케어가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 재정이 들어가는데 대책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도 책임 있는 분들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받아내는 것, 이런 것들은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국감에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가 갑작스럽게 통합론의 문제가 불거지는 바람에 좀 재평가를 못한 것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나름대로 저희가 농업 예산을 증액한 것, 그리고 호남에서의 SOC 가 좀 낙후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한 것, 그리고 또 보육료 예산 여러 가지 좀 저희가 나름대로 성과라고 내놓을 만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당은 이번에 언론에서 평가했듯이 나름대로 명분과 실리를 얻은 예산이 아니었나, 예산 정기국회 이렇게 자평을 해봅니다. 네, 세 분 모두 이제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이제 여야의 대치가
새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정국에서 결정에 달했었죠. 각 당의 목소리 먼저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 선거구제 개편을 가지고 뒷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다시 한번 비판합니다. 그거는 천번 만번을 이야기했던 일입니다. 그것 하자는데 그게 무슨 일실야입니까? 제1야당의 역할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채 여당의 뺨맞고 국민당의 화풀이하는 역대급 적반하장일 뿐입니다. 네, 새 예산안 의결을 두고 여야 폭풍이 지금까지 만만치 않은데 자유한국당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꼼수 정치, 구태 정치다라고 하면서 거듭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이 다를 텐데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먼저 얘기를 들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국민의당에서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공무원 증원 문제, 17만 4천만의 공무원 증원만큼 맡겠다. 우리 이용호 정책위장 계셨겠지만 우리 안행에서 같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강하게 반대를 해왔고요. 또 국민의 혈세로 민간 기업의 최저임금을 보전한다는 것은 반시장 경제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 1년만 이것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거의 주장을 해왔는데 이거를 갑자기 돌연 민주당에 무릎을 꿇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황당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수의 열세에 밀려가지고 이런 것도 허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무턱대고 반대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정부 여당에다 대고 공무원 정원하기 위해서 어떠하게 추계를 했느냐 또 그 추계에 대한 재원의 조달 방법은 뭐냐 공무원 연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추계 같은 경우에 문재인 캠프에서는 5년간 28조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5년간 8.2조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직 일자리위원회, 지금 일자리위원회 최근에 발표된 것은 17조입니다. 자, 이렇게 무능하게 예산의 추계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고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만들어냅니까? 그 다음에 재원 연출 방안은 뭐냐? 도대체 그럼 마지막에 17조, 이거를 100% 인정하더라도 17조를 어떻게 재원을 영출할 것이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국회에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그 다음에 최저임금 문제를 사실 민간 기업에다가 최저임금을 갑작스럽게 올려놓고 이거를 혈세로 메꾸겠다고 합니다. 그럼 전부 다 국영기업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국민당과 함께 주장한 것은 1년간만 갑자기 올려진 걸 어떻게 하겠냐. 1년간 우리 영세기업들이 어려우니 1년간 보존해주고 그 다음 문제는 내년도에 얘기하자.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조금 달리 예를 들면 영세업종, 그다음에 중소기업종, 뭐 이렇게 대기업 이렇게 틀리게끔 최저임금제를 보완한다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지금 GRDP 같은 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좀 차이를 둔다든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소득 주도 성장 좋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머리를 맞댄 거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3년간 1년에 5조씩, 3조씩 허용해버렸거든요. 3, 5, 15. 민간 기업에다가 15조를 5년 동안 밀어주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또 지출될 수조 원에 달하는 공무원 연금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안을 가져오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위, 기재부 아무도 말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의당이 민주당이 무릎 꿇는 바람에 통과될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경제가 진행될 것이냐,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질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국회에서 이걸 철저하게 따져나갈 생각입니다. 예, 예산안 통과에서 특히 이제 공무원 증원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논의하지 못하고 끝났다라고 하는데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장제원 의원님께서 우리 국민의당을 세게 공격하셔서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저도 안행위에서 같이 장제원 의원과 같이 공무원 증원의 문제점 그리고 그 외 일자리 또 안정자금 3조 원 이거 저도 수십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협상에 있어서 3조 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19년도 인정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자가 민주당과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3자가 협상한다고 하는 것이 고난도의 사실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당도 무조건 국민의당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한국당도 좀 전략의 부재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부터 좀 투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협상에 좀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한국당 대표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제 국민의당이 민주당 손들어줄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것은 그 우원식 대표하고 김동철 대표가 아침에 조찬을 하는 거 보고 그리고 이 두 당이 개헌과 또 선거법 개정 문제를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걸 보고
아마 한국당 쪽에서 거의 협상이 끝났구나라고 지레짐작하고 사실은 투지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 협상에 가서 제가 이제 협상장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미 공무원 이 부분은 거의 합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 이게 저희는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사실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부분을 한국당에 계신 분들이 문제는 그건 합의가 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현금 3조 원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우리 당에서도 추진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년만 하고 그 다음에는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국당 쪽에서 오히려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3조 원만 계속 인정하는 것만 해도 나름대로 성과입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게 협상이 끝나버린 좀 비화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잘 갈라치기를 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저희 당으로 봐서는 공무원 증원 문제와 일자리 안정자금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첫 그 예산이기 때문에 또 계속 또 야당의 한계로서 이게 계속 잡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부분.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또 당내에서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이 개헌 문제.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리로 해서 뭔가 얻어내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들이 맞물려서 사실은 좀 저희 당이 민주당과 좀 협력을 해서 타결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민주당이 듣겠습니다. 예, 정치는 화해의 기술, 아트라고 그러고요. 협상의 기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그러한 3당 간의 그 여러 쟁점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았는데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3당 원내대표가 이제 합의를 도출해서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여야 원내대표 간에 또한 정책위 의장님도 나오셨지만 간에 지금 협상의 묘미를 발휘해서 그것이 잘 처리돼가는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그 일부 정당에서 원내대표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추인을 하지 않고 한 열몇 시간씩 의총을 하면서 그것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좀 미숙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러한 좀 반성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국민의당과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 간의 개헌과 지역 선거구와 관련되는 그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소위 말하는 그것에서 밀실 야합이 있던 것은 아니고요. 원내 수석 대표 간에 그것을 앞으로 잘 협치를 해 나가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협치해 나갈지 그거에 대해서 그 문자로 좀 주고받던 내용이 카메라 포착되면서 일부 정당에서 오해를 하셔서 밀실 야합이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네. 저기 김정우 의원을 제가 참 좋아해서 김정우 의원한테 자꾸만 제가 공박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국가의 예산 430조 국민 혈세를 두고 정치의 기술을 얘기합니까? 이거는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분명한 예산 추계와 그다음에 예산 점출 방안, 공무원 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정부가 무능했습니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원내대표단이 잠정 협의를 해놓고 그거를 의원총회에서 거부했다? 민주당이 야당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박영선 원내대표 등 많은 원내대표들이 잠정 합의가 아니라 사인한 것까지 의총에서 뒤엎고 다시 협상한 전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원내대표가 협상해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못 받아준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 국민의당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영호 정책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자 세상에 최저임금을 민간기업에다가 혈세로 보존해 주는 거 1년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디서 먼저 엎었습니까? 국민의당에서 그걸 없는 바람에 우리가 지킬 힘이 없었던 겁니다. 자, 1년만 하자라는 거를 국민의당에서 끝까지 이거를 지켰다면 저는 이렇게 급하게 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12월 31일까지만 예산 합의하면 내년도 예산 문제 없거든요. 정말 이 당이 그 원내 수석들끼리 톡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무슨 뭐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뭐 개헌 합의한다? 정말 어떻게 그런 거 합의할 수 있습니다. 예산 끝나고 얘기를 해야죠. 그 예산 통과시키는 당일날 원내 수석끼리 톡에다가 서로 주고받는 게 이게 뒷거래 아닙니까? 이 예산 부분은 얼마나 그동안 바쁘겠습니까? 원내대표가 그 당일날 예산을 갖다가 통과시켜야 되는데 서로 협상하고 마지막 처리하기도 바쁜데 그 톡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게 뒷거래 아닙니까? 이 뒷거래를 통해서 민간기업에다가 예산을 지원한다? 그걸 5년간 열고 15조를 지원한다? 이건 정말 반시장 경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힘이 약해서 이런 것들을, 이런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의 가치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의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 법안 전국에서 이렇게 뒷거래하는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법안 전국으로 가게 되면 우리 그 선진화법이 야당에 훨씬 유리한 전국으로 흘러갈 거라는 거를 민주당이 알아야 되고 국민의당도 선거법 관련 거를 민주당하고 합의를 해갖고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착각입니다. 선거법은 선거의 룰 문제고 게임의 룰 문제입니다. 이 게임의 룰 문제는 여야 합의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하셔야 되고 이번에 예산
두 여당, 1여당, 2여당이 통과시킨 거는 정말 앞으로 후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걸 이제 그 선거법하고 개헌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문자 주고받은 것이 밀신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 3년 전에 이종걸 원내대표 당시에 예산 합의할 때 그 당시에 여야 간에 합의서를 썼습니다. 이 우선 처리 법안.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제 예산이 처리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바로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가능하다면 세 당이 모여서 다음에 처리할 우선 법안을 아마 합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사실은 한국당이 빠진 상태로 두 당이 논의하다가 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은 어차피 3당이 다 합의해야 될 문제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볍게 던졌던 것이고 이것을 수석 간에 좀 더 논의를 확장시키도록 하는 것인데 그게 제대로 3당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는 저도 장재원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게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게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바람에 사실 사업주에게 그 임금을 혈세로 지원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이것은 다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강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사고를 쳐버렸으니 이건 수습해야 되지 않겠느냐.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그래서 그런 정도 차원에서 저희도 1년만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민주당에서 설득했다기보다는 기재부 장관, 정부에서 간곡하게 이 부분을 좀 양해해달라고 해서 그런 분이 이제 그렇게 됐고 5년이라기보다는 사실 한 2년 정도 하고 가능하면 그것을 없애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노력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을 지켜내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또 많은 국민들이 예산이 그런 것들 때문에 볼모가 돼서 한없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불가피하게 또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마디만 좀 붙이겠습니다. 예.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국민의당에서 먼저 1년만 하고 이거는 어차피 존속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1년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기재부에서 요구했다? 그래서 허용했다?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왜 허용했는지 아직까지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더 중요한 거는 공무원 증원 문제가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더 필요한지 수요부터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어떤 분야에 어떤 공무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증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좀 생각하자. 추경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매년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무원을 증원할 수 있는 5천에서 7천 정도 양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민주당에서는 끝까지 12,000명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국민의당은 벌써 9,000명을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몇 명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수요부터 정하고 수요에 따른 예산을 정해야 되는데 숫자부터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주먹국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이렇게 잘못된 예산이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민간기업 그 최저임금 보전 문제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국민에게 지켜줄 수 있었던 것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었다. 기재부에서 요구했다. 12월 31일까지 이것은 갖고 오라 그러면 됩니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보완에 대한 단서를 붙이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조금 차등을 준다든가 충분히 우리가 영세기업을 보호해 나가면서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민한테 양보했다는 것은 저는 국민에서 엄청난 패착을 했다 생각합니다. 예, 그거 민주당 얘기를 제가 듣고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토론이 지난 예산안 통과 과정을 되짚어보는 그런 토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선거구제나 개헌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3당이 합의에 관한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당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걸 아까 이제 우리 정책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3당이 합의에 관한 과정에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이런 말씀 주신데요.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우리 대한민국이 못하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와 관련돼서 얼마나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이것을 극복하고자 소득주도 성장으로 나가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부가 머리를 짜면서 이렇게 나온 예산안인데 이것을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지금 결국 처리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집행을 잘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염려할 시기다. 지금 100일 동안의 그 예산안 처리 과정을 반추해 볼 시기는 이제 지났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얘기 듣습니다. 그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쉽습니다. 사실 이것을
저희는 대안으로서 현금을 사업하는 분들에게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회 안전망으로, 그러니까 사회 보장제도로, 보험제도로, 그래서 국민연금을 들어주거나 혹은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을 들어주는 쪽으로 하자고 얘기를 사실은 엄청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부수 이제 부대 의견으로 이제 반영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뭐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름으로 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업주들이 또 그 저임금 일자리라도 또 없어지는, 그래서 고용절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그런 고육지책으로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왜 한국당에서 그 당시에 왜 잠정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잠정 합의를 6개항인가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합의가 완전히 안 된 것은 유보 이렇게 의견을 썼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법인세 이런 것들은 유보라고 썼는데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는 유보라는 얘기를 쓰지 않아서 사실 저도 좀 불만을 제기했어요. 그 자리에서. 왜 한국당에서 왜 이 부분을, 일자리 안정자금 부분을 왜 유보라고 쓰지 않았느냐. 저는 우리 당에 가서 이게 받기 어렵다라고 의견을 했더니 오히려 한국당에서 그 부분은 뭐 이 정도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저는 뭐 서로 좀 의견이 다른 것 같고, 또 우리 장제원 의원께서는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당이 먼저 양보했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 부분을 확실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정국택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 와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잠정 합의라고 자신이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의총에서 거부하면 이건 엎을 수 있는 안이라고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김정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과거의 여야 예산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더 거론하지 말고 이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지만, 어차피 우리는 내년도 예산도 또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건데, 자 보십시오. 공무원 증원이 어떻게 일자리를 늘려주는 겁니까? 그게 경직된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되는 겁니까? 그게 소득도 상당히 되는 겁니까? 저는요, 공무원이 되지 못한 젊은이가 공무원이 된 젊은이들 월급 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뜩이나 애들 키우기도 힘든데 우리 국민들이 혈세로 민간 기업에다가 월급 주는 이런 반시장 경제, 아니 왜 그러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게 이 예산일까요? 어떤 나라도 민간 기업에다가 이런 식으로 돈을 퍼주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반시장 경제 가치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또는 일자리 늘린다고 포장하는 거는 정말 좋은 포장지지만 그 안에는 대한민국 재정이 정말 골마가는 그런 거라는 거를 장기적으로 민주당이 알아야 될 겁니다. 예, 간단히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공무원 증원과 관련돼서는 이번에 행정직을 그렇게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직은 예년 수준에 맞춰서 늘리는 것이고요. 소위 말하는 현장에서 서비스하는 현장 공무원들을 늘리는 걸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집배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서비스와 직결되는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9,475명 이게 아마 증원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 주신 이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최저임금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동안 최저임금이 그만큼 낮았다는 것이죠. 일반 국민의 최저한의 생활 보장을 못하는 그 정도밖에 최저임금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3당 공의 대선 과정에서 1만 원씩 올리겠다고 대선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상승분보다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으니 그거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중소자영업자 부분이 어려우실 테니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정말 우리 김정우 의원께서는 이 공무원 늘린 거에 대한 숫자 전부 다 경찰, 소방공무원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알고 나오신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게 중앙공무원이 9,000명이고요. 지방공무원이 15,000입니다. 전체 늘리지 않은 게 27,000이었어요.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입니다. 지금 9,000명 중에 전부 다 경찰이고 소방공무원입니까? 팬 공무원 많습니다. 그거 줄이자는 거였고요. 분명하게 그건 분명히 우리 국민들 앞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간기업에 얘기하는 거는 정말 정부가 무능합니다. 이 최저임금이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리지만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전체 연방정부에서는 7.5불로 가이드라인만 칩니다. 와이오밍은 5.5불이고요. 뉴욕은 11불입니다. 이렇게 각 지역과 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영세업자들한테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최저임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인 국민의 혈세로 돈 줄게.
이렇게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니까 야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년도는 어떻게 하면 우리 혈세를 아껴 쓰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또 공무원을 늘리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네. 예.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요구한 공무원 증원은 12,221명이었는데 그중에서 9,475명 늘렸잖아요. 그중에서 소방직 공무원은 54명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소방직은 왜 그러냐면 지방직이거든요. 맞아요. 지방직 증원하는 것은 또 중앙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뭐 없는 그런 겁니다. 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려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정부는 계속 소방직 얘기를 하면서 또 국가직 올리는 것을 증원하는 것을 얘기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12,221명을 한 자리 한 자리 다 분석해 보니까 현장직은 그중에서 한 8,80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무리 양보해도 그 정도 선이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 협상안을 제시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첫 해기 때문에 사실 좀 너그럽게 했다고 생각하시고 17만 4천 명 증원하는 것은 5년 동안 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 엄청나게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이번에 뽑아놓으면 문재인 정부가 끝난 이후에는 많이 못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에 취업해야 될 사람들은 엄청나게 역차별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17만 4천 명은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고 올해 첫 해니까 그 정도 했지 내년에는 아마 그 정도 어림없습니다. 네, 이 주제는 마지막으로 얘기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민주당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충분히 우리 그 야당 의원님들의 걱정을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점 잘 살펴서 내년도 예산을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제 겨울 추위와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겨냥한 검찰의 사정 한파가 더욱더 매서워지고 있는데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검찰이 적폐 수사를 시작한 지도 이제 3개월을 넘어서고 있죠. 정치권에 부는 사정 한파 각 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번엔 더불어민주당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상황을. 사정 한파, 겨울이라 아마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일반 국민들이 법률 집행과 관련돼서 느끼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력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그 적폐청사와 관련돼서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그 일부는 영장 청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기에 권력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과거 정치인이든 현직 정치인이든 우리 국민 앞에 떳떳하게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그 적폐 청산과 관련된 수사는 엄정하게 집행될 것이고요.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사용학당이 저는 김정우 의원 말씀 100% 동의하고요. 우리 사회 곳곳에 잘못된 것들 청소해야 되고요. 또 권력의 부패가 있으면 반드시 그건 도려내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로 탄생한 정부라면 저는 촛불의 정신이라는 통합과 화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저는 이 적폐청산을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5년간 국가를 통치하고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내려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적폐청산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습은 정치보복 그 이하도 아니다. 좋습니다. 전 정부, 전임 정부 적폐청산 하십시오. 다만 전 정부, 어떤 정부 간에 저는 굉장히 공정해야 된다. 그런데 공정성을 잃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와대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법무부 특활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적폐를 청산하면 하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 청와대 특활비 관련돼 가지고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정상문 씨의 12억 5천 그 부분에서 3억이 권양숙 여사로 흘려들어갔다는 증거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수사 안 합니다.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자, 김옥두 전 의원 이게 계좌에서 분당 파크뷰 아파트 세 채 분양받을 때 여기서 국정원 수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적폐청산 하라고 했습니다. 안 합니다. 김홍업 씨 같은 경우에 7,200만 원이 국정원 발행 수표가 입금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검찰에서는 본류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겠다고 덮었던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수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임 정부의 국방부 장관 또 국정원장 전임 정부의 잉크만 튀면 전부 다 구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합리한 정치 보복을 하고 있으니까 검찰, 법원, 청와대, 민주당이 아수라장입니다. 검찰 문무일 검찰총장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적폐청산 조기에 끝내겠다. 그런데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막 때리고 있습니다. 자, 문무일 오늘 이거 그 부분 좀 잠시 뒤에 예, 다시 어쨌든 진행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적폐청산 저희 당에서 논평도 낸 적도 없고 하시라는 겁니다. 현직 국회 권력에 있어서 잘못된 거 청산하고 단죄하십시오. 전임 정권, 전전임 정권 단죄하십시오. 다만 그 전 정권에 있어서도 분명히 같은 잣대로 해준다면 대한민국이 청소가 된다. 가장 좋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화해와 통합을 통해서 자신이 박수받는 대통령으로 내려가는 것이 적폐청산의 첫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안 되겠다고 하면 공평한 잣대로 똑같은 잣대로 적폐청산에 나서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의당 얘기겠습니다. 지금 사정정국이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정정국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독립 떨어지면 가을 오는 거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십 년 동안 정권마다 사실 사정정국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어느 정권도 지금이 사정이다, 사정정국이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정치인들이 이 검찰 수사 대상이고 압수수색을 받고 하는데 거의 야당이거든요. 뭐 물론 전병헌 수석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현직 정치인은 다 야당입니다. 그리고 또 선거법에 관련돼서도 아마 단순 숫자로 보면은 여당 의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은 다 의원직 상실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다 이미 종료가 됐고요. 최근에 국민의당의 의원 한 분은 여당 한 의원과 거의 뭐 비슷한 정도의 그 사안이었는데도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돼서 의원직 상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기도 다른 의원보다 훨씬 대법원에 가서 늦게 올라갔는데 빨리 된 것도 사실 그렇게 보면 오해할 만하다.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분명한 것은 그것이 어떤 현 집권당이 뭐 기획을 하거나 뭐 이랬다고 생각은 않지만 아니면 결과적으로 우리 느낄 때는 뭐 사법부든 뭐 어디 검찰이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그것이 정치권에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론 잠깐 예, 듣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권에서 정권 초기에 그 정권의 청와대의 정무수석을 수사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아마 처음일 것 같고요. 그것도 6개월이 안 되자마자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점에서 현 정권, 과거 정권 상관없이 비리가 부패 의혹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또한 올리고요. 그리고 또한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그 적폐를 청산하겠다. 그것은 제도와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건 국회가 우리가 이제 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에 띄는 적폐,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검찰 수사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하고 또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네. 그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청와대, 법원, 민주당, 청와대 사이에 이렇게 수사 관련해서 시끄럽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 기각하면 민주당에서 때리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 청산 연말까지 하겠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아니다 그러고 이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게 공평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왜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피의 사실을 공표해가지고 모욕죄 수사했다고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친정권 언론에서 매일 속보 단독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검찰 속보가 그렇게 나갑니까? 그래놓고 소환하고 구속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에서 뭐라 그런지 압니까? 오늘 이게 신문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검찰 간부들이 모여서 검찰총장이 서울지검을 보호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문제 생기면 총장도 책임져야 된다. 적폐청산 수사가 청와대가 바라는 대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검찰이 수사 착수, 신병처리 결정 권한을 빼앗겼다. 이재용 부장검사 영장 실시할 때 수사 검사 행태 심각했다. 이게 검찰 내부에서 흘러들어오는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두고 심각하게 지금 검찰총장께서 적폐 수사를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청와대와 민주당이 문무일 총장을 공격을 합니다. 법원에서 김관진 석방 계속 석방되니까 석방된 걸 가지고 전 국민이 떼창하겠다? 그게 민주당 중진이 할 얘기입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수사는 어떻게 합니까?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씨로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거. 12억 5천만 원을 수수해서 징역을 사던 정상문 씨가 이것을 박연찬 씨로부터 3억이 박연찬 3억은 결국은 박연찬 씨의 서초동 상가로 들어갔는데 권양숙 여사의 3억
이거는 청와대 특활비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640만 불 중에 100만 불은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무부에 찾아갔고 검찰총장에 찾아갔는데도 아직까지 수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시절과 노무현 정부 시절 사이에 인수위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옥두 전 의원 16대 열린우리당 선거대책 본부장이었습니다. 이 분이 자신의 부인이 분양받은 파큐 세채 아파트 분양금 중에 국정원 수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평한 겁니까? 그래놓고 지금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에 이게 댓글이 86,000개입니다. 86,000개를 4년으로 나누면요. 하루에 10개입니다. 이 10개 댓글 붙인 걸로 구속하고 있습니다. 그 댓글로 전임 대통령 포토라인에 있어서 구속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치보복이 아닙니까? 이렇게 국정원의 수표가 다량 나오고 그다음에 640만 불에 대해서 권양수 여사가 저희로 봐서는 횡령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돈에 대한 수사를 안 하면서 댓글 하루에 10개 붙인 것 같고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전임 대통령 다 구속시키는 게 이게 어떻게 정치보복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형평성 수사입니까? 예, 여기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아니, 수사 같이 하자고요. 계속. 수사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전임 대통령 포토라인에 세우고 수사하십시오. 죄가 있으면 단죄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표는 수사 안 하고 지금의 국방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왜 석방됐습니까? 여기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아니 법원에서 판단해서 한 거 갖고 뭘 왜 민주당이 답변을 합니까? 민주당이 떼창하자면서요. 네. 민주당 중진들이 떼창하자면서요. 자, 그 판사들 떼창하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검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검찰들이 청와대의 수사권을 뺏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하명 수사가 아니고 아직까지 이것이 적폐 수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더 이상 관여 안 하든지 청와대에서 관여 안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정치보복 얘기를 안 듣죠. 글쎄요. 예,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적폐청산의 문제는 뭐 아마 민주당하고 한국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현 정부고 그리고 또 한국당은 전 정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올해 연말 가능하면 주요 수사를 마치겠다 이런 데 대해서 집권 여당이 우원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의혹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지는데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좀 더 길게 가져가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치권에서 자꾸 이 적폐청산 논란이 되는 것은 이 정치권이 이 검찰 수사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적폐청산 해야죠. 그것은 뭐 시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나오면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다만 문제는 자꾸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특히 집권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제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집권 여당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내년 지방선거 임박할 때까지 좀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늘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해안도 많고 그러니까 늘 적폐청산은 수사를 하되 그건 사법기관 검찰에 맡겨놓고 그리고 정치권이나 혹은 집권 여당은 좀 더 중요한 긴급 현안에 대해서 국정과제를 풀어가는 데 진력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예, 제가 좀 반론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 야당에서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하시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과거를 보시면서 과거에 그 당이 집권할 때의 생각을 하셔서 소위 말하는 뭐든 뭐가 성낸다 또는 뭐 낀 뭐가 먼저 소리낸다듯이 그래서 먼저 이제 그런 말씀을 정치 보복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그 문무일 검찰총장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문무일 검찰총장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수사가 본래 그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부분 수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올해 안에 수사를 다 끝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소위 말하는 주마가편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그러니까 검찰의 총수로서 그 적폐를 수사하는 수사관들에게 검사들에게 수사를 신속하고 국민하게 처리해달라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에 관해서 우리 우원식 대표도 국민의 뜻을 담아서 우리 촛불 혁명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적폐를 청산해달라.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국민의 뜻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받들어서 검찰총장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신
해서 하신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국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예. 자, 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신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 보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거나 석방을 시키면 그 당의 중진들이 나서가지고 특히 그 당의 적폐청산위원회 있죠. 그 위원장이 그 판사의 캐리어까지 학벌까지 인맥까지 가지고 두들깁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민주당이 점잖은 여당의 입장입니까?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면 자 아까 제가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 작성에 70만 개입니다. 70만 개 중에 혐의가 8,600개입니다. 4년 동안 8,600개면요. 하루에 10개입니다. 이걸로 구속시키는 거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게 댓글 몇 개 쓴 게 더 큰 적폐입니까? 아니면 제가 분명히 이 김옥두 의원 같은 경우에 수표 흐름까지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원 수표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해야 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국정원 서버를 까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요. 국정원 서버에 뭐가 다 들었는지 압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 협조하고 있는 간첩이며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협조하고 있는지를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민간인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까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적폐청산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행안위에서 문제가 됐지만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청의 훈령으로 할 수 없다라는 법제처의 판결로 그게 좀 스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찰청 자체의 훈령으로 민간인에게 2급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격증을 줘가지고 그 수사들 지금 이미 끝난 용산, 강정마을, 쌍용 사태 이런 수사를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과거에 머물러서 과거에 있는 사건들을 다시 해집하고 또 국정원 서버를 가가지고 왜 이 국정원이 잘못된 부분이 정치 개입 아닙니까? 그 부분만 싹 드러내서 개혁하면 되는 겁니다. 왜 국정원 자체를 이렇게 전체를 적폐 기관으로 몰아가지고 서버를 뒤집니까? 그게 국가를 위한 적폐청산입니까? 정권의 안보를 위한 적폐청산입니까? 네, 댓글과 관련돼서는 그 댓글 부대 만드는 것까지 대통령께 보고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예. 피의 사실입니다. 예?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수사 결과 봤습니까?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보도요? 네. 자, 언론에 보도돼서 제가 언론에 보도된 거는 그러면 640만 불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피의사실 흘려가지고 대통령께서 돌아가셔서 정치보복이라면서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 유포입니다. 국회의원이 그걸 얘기하면 정치보복 아닙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공공방송에 나와가지고 검찰에서 발표하지도 않은 언론에 나온 피의사실 가지고 말하면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겁니다, 그게. 이게 정치보복이죠. 피의사실 공포하시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죠. 노무현 대통령 피의사실 유포 때문에 정치보복했다면서요. 이명박 대통령한테 정치보복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말하면 안 되는 걸 얘기해 보세요. 왜? 어떤 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까? 대통령까지 보고됐다면서요. 이게 확정된 사실입니까? 그렇게 됐다고 언론 보도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론 보도 예.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셔서 정치 보복했다면서요. 뭐가 틀리죠? 자, 그렇게 성내실 거 없으시고요. 자, 우리 작년을 돌이켜 보시죠. 작년에 우리 장제원 의원님께서는 그 최순실 아니 근데 국정농단 그거를 인신공격하지 마시고요. 말씀 그 들어보세요. 팩트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예, 팩트 이게 말씀드립니다. 공평한 수사라는 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사 결과를 봐야죠. 왜 수사 결과도 안 보시고 그러십니까? 아니죠. 검찰에서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예. 뒤지고 있는 것이 예. 핀셋으로 쏙 집어내서 전 정권만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같이 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두 분께서 얘기하니까 제가 이용 의원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열기를 좀 시켜야 되겠네요. 너무 말씀하셔서 적폐청산의 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 적폐청산의 목적이 어떤 누군가를 겨냥해서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결국 적폐청산의 문제는 오랫동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폐습이기 때문에 사실 제도 개혁 이게 사실 목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1순위가 사실 국정원이거든요. 국정원 개혁 해야 된다고 보고요. 민주당에서도 뭐 국정 개혁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으셨던데 앞으로 국정원을 현 누구든지 권력을 가진 쪽에서 절대로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도 저는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전제돼야 되지. 그동안 과거 정권처럼 이름 바꾸고 조금 기능 바꿔서 그러나 편하니까 그런 국정을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사찰하고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개혁으로 좀 방향을 바꾸고
또 촛불 집회 말씀하셨지만 촛불 집회가 원했던 것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제왕제 대통령제를 의 문제점에서 기인됐던 거기 때문에 개헌입니다. 저는 조금 정부 여당 특히 여당 쪽에서 개헌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 여망을 좀 더 수용을 해서 권력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대승적으로 임해서 좀 그 지금 제왕제 대통령제의 폐해가 없는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고요. 또 예를 들면 방송법 같은 경우도 예전에 우리 김 의원님 그 있었던 민주당과 저희 우리 당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3당이 방송법 공동으로 내지 않았습니까? 그 냈으면 그거 처리하도록 하면 좋은데 막상 집권하고 나더니 태도가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방송사 사장은 그냥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태도를 바꿔서 지난번에 법안 공동으로 냈던 것을 지금 처리를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집권 여당으로서 뭔가 개혁 의지를 보이려면 야당 때 했던 거 그대로 좀 받아들여서 이번 남은 정기국회에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 얘기 듣겠습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정원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국정원법 개정을 또 저희가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의당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있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좀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에 좀 임해 주시길 좀 기대하겠습니다. 법안 얘기 잠시만 제가 좀 할게요. 예. 지금 떡불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두 당에서 지금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 12월 정기국회 이제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이거는 게임의 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결코 두 야당이 아무리 뒷거래를 해도 그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걸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뜻을 잘 국회에 의석수를 반영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이 순수해야 될 이런 선거구제 개편 게임의 룰 문제를 두 당이 예산안 정국에서 서로 뒷거래했다는 얘기를 듣고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선거구제 개편 안 할 겁니다. 저희는 거들떠보지 않을 거고요. 국정원 개혁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건 국정원 해체하자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결코 순수하게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해서 내놓은 게 아니고 자신들의 개혁 의지를 개혁적 정부라고 이미지 메이킹하기 위해서 그냥 던져본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정원 잘못된 거, 정치 개입하는 거 그거 딱 잘라서 개혁하면 되는 거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그거 없애가지고 국정원이 왜 있습니까? 차라리 통일부에 그냥 대북 협력국 하나 만들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 거들떠보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법안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민변 검찰청 신설 법안입니다. 왜 민주당에서 검찰이 말을 안 들으니까 쌍칼 차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권력을 하나 더 가지겠다는 그런 것들을 개혁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권력을 더 가지겠다. 정권 안보에 더 신경 쓰겠다는 법안을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허용할 일이 없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예산안 정국은 여당이 유리하게 선진화법이 되고 있지만 법안은 자유한국당이 없이는 법안 통과가 힘듭니다. 정말 협치의 아이디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생각하신다면 규제 프리존법, 방송법,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 그대로 통과시키자고요. 규제 프리존 방송법부터 합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원하는 선거법이 됐던 공수처가 민변 검찰청 신설 법안이 됐던 그거에 대해서 논해달라. 저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얘기하시겠습니다. 예,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돼서는 국정원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지 그것을 정부가 특히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갖고 있겠다. 그런 것은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리라 믿고요. 또한 그 공수처와 관련돼서는 그동안 검찰이 검찰 권력을 악용했고 오용했다는 비판이 많이 있던 거 아닙니까? 특히 고위공직자 수사와 관련돼서는 검찰이 검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역시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지 그걸 정권이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전혀 국민께 자꾸 돌려주세요. 아니, 돌려줄 좋은데요. 예. 검찰 개혁은요 방향이 상명하복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수평적 시스템을 만들면 검찰 개혁이 힘입니다. 이게 옥상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이런 칼을 하나 더 가져서 국민한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수처가 썩으면 공공수처 만듭니까? 장 의원님 얘기를 다 듣고 나머지 얘기도 또 듣겠습니다. 예, 네. 너무 흥분하실 건 없으시고요. 흥분 안 하고요. 자꾸만 국민한테 돌려주니까 국민한테 다 돌려주세요. 다 돌려주시는 건 좋은데 좀 합리적인 말이 되는 법안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예, 옥상옥을 만들겠다는 건 뭐 전혀 아닐 거고요. 그건 뭐 과거의 사례를 봐서도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려 믿고요. 또한 그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개헌 문제라든지 그것은 우리 3당이 공히 그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렸던 바입니다. 특히 개헌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와 같이 시행하겠다고 3당이 약속했던 것이라 우리 3당이 그 대선 공약을 지킨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자꾸만 대선 공약 그러는데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지킬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합의해 주고 있습니까? 4대강 예산 한반도 대운하 전부 양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양보했어요. 예. 저도 한마디 이영호 하겠습니다. 의원 얘기 듣겠습니다. 우리 장재원 의원께서 국민의당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뒷거래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뭐 뒷거래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괜히 소리만 열어나고 뒷거래 하셨잖아요. 문자만 주고받은 가지고 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뒷거래가 때문에 다 문자로 하는 거죠. 거래가 성사가 안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3당이 합의해야지 되는 거고요.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다 국회의원의 300명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고 모든 국민과 직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다 합의해야 될 문제고 그거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예산 처리할 때 그런 법안을 묶어서 서로 동시에 발표한 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 한국당에서 원하는 규제 프리존법이나 서비스 발전 기본법 이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이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집권 여당에서 더 먼저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될 법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규제 프리존법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또 청와대에서 좀 제동을 걸으니까 뒤로 좀 빼는 그런 모습을 사실 저도 감지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위해서 정말로 나서는 정부라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특별감찰관 그 법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 안 했죠. 예전에 이석수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이석수 감찰관에서 나중에 우병우 싸워서 이제 그만뒀는데요. 이거 특별감찰관 임명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야당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좀 임명하는 이런 정식으로 돼야지 견제와 균형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특별감찰관을 법을 좀 개정해서 여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임명이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그 부분 얘기하니까 또 민주당 쪽에서는 그것은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차라리 공수처를 하자 그러는데 자꾸 이게 맞물려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보기에 정말로 좀 당당하게 서로 국민들 시각에서 서로 한 테이블에 앉아서 좀 이런 법안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번에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두 야당의 강한 공세 때문에 좀 오늘 말씀을 많이 못 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의 마지막 민생 입법 국회 관련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규제 프리존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이제 대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기존에 우리 당의 입장이 야당일 때하고 여당일 때 바뀌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한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 같은 것은 좀 큰 틀에서 같이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올리고요. 저희 당으로서는 지금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과 관련된 예산안은 좀 마련이 돼서 새 정부가 좀 일할 수 있게 됐는데 지금 또 경제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대리점업의 공정거래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을 차기 국회에서 좀 여야 협의를 통해서 좀 중점 처리해야 될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야당에 많은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잠시만. 민주당 정말 제가 좀 충고 좀 드릴게요. 정말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국민의당하고 그렇게 거래해가지고 한국당 패싱시키면 안 되고요. 패싱한 적 없습니다. 앞으로는 협치를 얘기하면서 뒤로는 정치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이 그 정치 보복 아직까지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갖고 오신 거지. 국민의당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합리적으로 알겠습니다. 판단하실 부분이 많으니까 예. 법안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좀 긴밀하게 정말 경직된 우리 공무원 증원 이거 문제가 되니까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좀 그 시장에서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국민의당과 함께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늦은 시간까지 세 분과 함께 정치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